국무총리한테 당시 26만 원 가지고 살아보라고 반납하러 가는 겁니다.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일단 받질 않겠다고 하고 국무총리에서 나 혼자 갔다 옮기니까 방금 잡으면 손 다치거든요. 열어달라고. 내가 혼자 갔다 와주고 나는 혼자 못하니까 가다가 늦게 할 거예요? 당연히 누웠어요. 왜 가는 길도 못 가게 막아가지고 당연히 늦게 만드는 거야. 비켜! 그거에 따라서 참 너무나 많이 내렸고 지금 제 심정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길가에서 무거운 날인데도 치료해서 그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예,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을까요? 예,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안에 돈밖에 없는데요. 28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28만 원 가지고 최영란 씨가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걸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이 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좀 생활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좀 이 앞에 좀 놓고 갑니다. 내 이름은 몰라볼지도 모르니까 28만 원으로 가면 뭐라부터 해야 돼? 어떻게 쓰는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젯밤에 국제통화기금 IMF에 20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7년도에 IMF가 발생하고 IMF를 겪으면서 그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양상의 빈곤들이 훨씬 폭발적으로 발생했던 거죠. 직장을 잃거나 폐업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이유들로 빈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작동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전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생활보호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이름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국민이라고 시작하는 거기에 이제 전 국민에게 신청권을 보장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라는 걸로 좀 함축이 되는데, 그 최저생계비의 의미는 그 법 2조에 있는 것처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좀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취지 자체는 굉장히 멋진 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바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사각지대도 되게 넓은 채로 출발을 했고 급여의 수준이 여전히 낮았기 때문에 많은 수급자들에게 좌절을 줬었던 거고, 수급자가 되기도 힘들지만 수급자로서 살기도 힘든 어떤 면면이 이제도 운영 과정에 좀 있었다. 그래서 바로 1년 뒤에 이제 최용란 열사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선착 집회로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최용란 열사가 그때 당시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 월세와 이런저런 관리비만 하더라도 한 16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거든요.
본인이 가야 하는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만 해도 한 달에 12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현금으로 받는 급여의 양이 26만 원이었어요. 사실 이 필수적인 비용만 지출을 하더라도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기엔 굉장히 어렵죠. 이제 이렇게 너무 급여가 적다 보니까 원래는 노점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생계 보충을 좀 해볼까 하고 포기했었던 노점상을 다시 나가게 되죠. 근데 이런 게 또 이웃들의 신고로 발각이 되어서 수고권을 받든지 노점상을 포기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통보를 받고 노점상을 이제 또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 나보고 죽으라는 건 살라는 거지. 인정해주겠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집에서 26만 원을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어요. 사람이 누워 있다 보니까 어떤 사는 의지가 없어지고 아파트에서 혼자 있으면서 일도 많이 있었어요. 또 나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수많은 유서를 써놓고 그리고 난 이제 여기만 드나들면 인간들이 앞으로 혼자 억울해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여기 나오니까 사실 되게 건강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12월 5일날 저희가 집회를 통해서 김원길 장관 집 앞에서의 집회를 통해서 생계급여를 반납하고 그리고 26만 원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그리고 저희의 최저 생계비가 현실화되기 위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지급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막고 있는 온갖 독소 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투쟁을 벌려나가고자 합니다. 국무총리한테 당시 26만 원 가지고 살아보라고 반납하러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갔다 오시니까 방금 잡으면 손 다치거든요. 나와달라고. 내가 혼자 갔다 와주고 나눠서 못하니까 일단 받질 않겠다고 하고 공정위에서 가다가 늦게 할 거예요? 장애인이 누웠어요. 왜 가는 길도 못 가게 막아가지고 장애인 늦게 만드는 거야. 비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예,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을까요? 예,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안에 돈밖에 없는데요. 28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28만 원 가지고 최영란 씨가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걸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이 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좀 생활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좀 이 앞에 좀 놓고 갑니다. 내 이름은 몰라볼지도 모르니까. 학생이 왔습니다. 다 죽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떤 걸 다 죽었냐? 해준 없으면 해주었다. 너무 기가 막혀갖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제 정부로부터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어디까지 끝까지 싸워서 결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먹고 있는 경찰들은 빨리 우리를 경도 성남까지 가게 비켜달라. 그만해!
여인 좀 보내줘요. 시간 다 됐어. 네, 어머니 가장 시간 다 됐어. 좀 보내줘. 우리는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 최영란 열사는 농성을 마치고 이듬해 음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음독 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유서가 일기장에 남아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2002년이 아니라 2001년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게 미리 써놓은 유서였었더라고요. 과거에 써놓은. 그래서 그걸 보고 아무튼 이게 우발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절망감의 좀 마지막 종착지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오늘 여기 서울역에서 6시까지 선전전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희 최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그리고 껌을 나눠주는 최저생계비는 껌값입니다. 이 낮은 최저생계비를 현실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노력들을 모아달라고 저희 선전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란 열사 사후에도 최저생계비 인상을 위한 투쟁은 꾸준하게 진행이 됐어요. 최영란 열사가 요구했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운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생계비를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방식은 그 장바구니 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가상의 4인 가구, 중소도시에 사는 4인 가구를 가정을 해놓고 그 4인 가구가 1년 동안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모두 다 합하는 거예요. 총 합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측조사 항목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 두 벌의 브레이지어를 가지고 4년을 입으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계측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을 보다 보면 빈곤층은 이 정도로도 살 수 있다라는 편견이 은은하게 풍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 탁자에다가 전화기 올려서 통신비하고, 여기 토큰 있으니까 교통비, 교통통신비 들어가고, 밑에 그 석유통 가져올 거거든요. 거기에 수도하고 광열비. 지금 한 달 36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품들 저희들이 사서 이제 전시하는 거죠. 전시해서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품이 얼마나 정도인지 전시해서 이제 좀 알리는 그런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영란 열사 영정을 앞두고 갑니다. 최영란 열사 영정을 앞세우고 가는 이유는 저희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단순히 1, 2만 원 최저생계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우리의 권리로 만들겠다고 옥나온 일을 앞세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데만 해도
23만 원의 한 달의 생계비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인간다운 삶을 살라고 책정해 놓은 최저 생계비가 36만 원이라는 것 너무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해간다요! 듣기 싫다! 최저 생계비 현실화로 빈곤 문제 해결! 국조법 전면 개정과 자율지원법 제정, 그리고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비정규직 변리입법 쟁취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우리의 과제는 이것 이외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만 몇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결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농성장을 통해서 고민하고 내올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다. 어쨌든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 자체가 그 장바구니 방식이다 보니까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상대적인 기준이 반영이 안 된 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대빈곤선 도입이라든지 좀 급여의 다층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그거를 공약을 했죠. 정부가 각종 복지수당의 지급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꿨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어제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422만 2,5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정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기대랑은 너무 어긋난 내용들이었죠. 원래는 최저생계비 이하 혹은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던 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 선정 기준으로 다 따로따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처음 도입될 때는 43%, 그리고 교육급여는 50%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기존의 최저생계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도입되었다고 해서 급여 수준이 많이 인상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다. 이게 숫자 통례니까. 기초 생계급여 47만 1210원, 장애수당 4만원, 월 주거급여 4180원. 왜 뭐가 법이 바뀌었다는데 저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볼펜 하나로만 바뀌었다 이제 그런 이름만 바뀌었지. 바뀐 거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급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돈을 어디 가서 뭘 이렇게 벌지를 못하고 첫째 거기 꼭 그 아구리에 딱 갇혀갖고 돼지우리에 갇혀갖고 딱 생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50만 원이나 한도 내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고 도는 생활, 그 생활이 최고죠. 주거급여가 사실상 새로 만들어진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탈수급을 하게끔 하는 발판이 되기엔 너무 미약한 거예요. 주거급여는 지금 현재는 선정 기준이 4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좀 부족하기는 하다. 뭐 수급자 숫자가 늘어난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주거급여 하나만 받는 얄팍한 수급자들이 실제 다른 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꿈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비정인처럼 사는 거였습니다. 제 가족이 와서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되니 나가지 말고 시설에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양의자 제도 때문에 제 꿈을 이뤘습니다. 가족들에게 적은 돈이지만 부담이 되지 않게
또 친구들을 만날 때 돈이 없어서 눈치 보면서 주눅들지 않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들이 소득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양 의무자 문제 가지고 100만 명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애절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애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들을 오늘 38명의 우리 정언할 사람들이 직접 먼저 나서서 청와대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가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좀 제기가 됐었던 것은 그 2010년 가을에 돌아가신 장애아동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였어요. 아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장애 판정을 받게 된 거죠. 뭐 근로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신데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의 안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공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면서 이제 주머니에 유서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유서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아버지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아이를 부탁했겠습니까? 당신은 돌아가시지만 모든 어른들에게 이 국가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또 통합전산망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통합전산망 도입에 따라서 확인조사가 시행이 되면 그 확인조사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 소식이 계속 그 뉴스에 전파가 됐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263명이 자살을 했다고 혼자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에서 숨진 지 2달 만에 전세금 문제로 고통을 겪던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받고 있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탁상머리에서 컴퓨터 두들겨서 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이렇게 10만 명 수급자의 탈락 통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만 10만이라고 합니다. 삭감된 인원 배는 더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부양의무제 철폐하라. 부양의무제 철폐하라. 과장님, 한 분. 복지부 면담했는데요. 정말 절벽과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서는 못한대요. 왜 못하냐? 사회적 합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조사 문제, 그리고 지금 수급권 탈락하는 문제, 수급권 깎이는 문제, 그리고 시기만 다르지 조금씩 우리 삶을 갉아먹는 이 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문제를 넘기 위한 투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가 문제점도 계속 제기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것을 또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생존의 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얼마나 소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거리가 짧은 거죠. 그 뒤에 공간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푸시가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최홍란 열사가 명동성당 덜머리에서 투쟁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습니다. 410만 명 가까이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이 순간 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풀겠습니까? 우리의 투쟁을 가지고 진정한 복지를
한번 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곡장을 갖고 오세요. 계곡장을. 임시국회가 한창입니다. 우리가 10년이나 남겨두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제는 제발 해소해달라고 개정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배고파. 복지부를 규탄한다. MB 복지, 깡통 복지, 보건 복지부 규탄한다. MB 복지, 깡통 복지. 그 이후에 2012년 8월 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걸고 광화문에 농성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하철 타러 간다고요, 지하철.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겁니다. 이 자리 선수하면서 많은 시민들 만나면서 이곳이 꼭 없어져야 진짜 복지,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힘차게 알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이번만은 대통령의 공약 속에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 등급제 폐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실천 속에 장애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막을 28일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성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뭐냐? 일단 뭐냐?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면 다 불효자 되는 거 아니냐? 가족들한테 돌봐달라고 말도 못하냐?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굉장한 오해인데 그만큼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보통 또 우리 사회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인식이 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뭐 농성을 마칠 때쯤에는 거의 그렇지 않았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대선 후보들에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가 좀 그 복지 제도에서 중요한 척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묻겠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언제 할 것입니까?
부양 문제도 유지하겠습니다. 앞에요. 예, 말씀하시면 그 5년 동안의 투쟁을 마무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첫 번째로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당선 이후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임되고 농성장에 방문을 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안에 완전 폐지의 로드맵을 넣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이제 농성을 해단했던 거죠. 그리고 작년 2017년 9월 5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동지들 어떠십니까? 장애등급제 폐지됐습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됐습니까? 사람들 듣기에 앞서 그 민관협의체에 들어가자마자서부터 사실 이제 약속을 뒤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폐지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애초에 공약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했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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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폐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 근데 성과라고 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시 만든다든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그래도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여론이 생긴다든지,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점은 우리가 5년간 농성을 한 게 아니면 만들기는 어려웠던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다 통과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깨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최용란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근데 20년 전에는 최용란이 혼자 싸움을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농성에 들어가면서 그 명동성당 농성을 결의하며라는 글의 마지막에도 지금은 저 하나로 시작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예언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농성을 마무리할 때 정말 광화문 광장을 꽉 채운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함께 외치고 있고, 부양의무제 납치자! 지역사회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말은 예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용란이 만족했을까 생각하면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이제도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다 끊임없이 제기를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싸워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겠죠. 계속 여러 단체에서 와서 명동성당 앞에서 끝까지 선전도 하고 그 목숨은 담보로 해서 끝까지 더 이상 수급 때문에 자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수급자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고수할 겁니다.